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예상과 달리 파국으로 치닫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 또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근 회담은 원래 양국 간의 긴밀한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철회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결국 회담은 냉각된 분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끝났는데요. 따라서 대만의 주요 언론들은 두 정상의 갈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흔들리는 차원을 넘어 대만 또한 같은 운명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된다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도 불안정해질 수 있고 결국 대만이 의존하는 미국의 안보 공약 역시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며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대만 매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며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만 현지의 방송 매체인 타이완 토크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상식밖의 압박을 가하면서 유럽의 안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본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인 한국과 다급히 동맹을 추진하고 나섰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최근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군 참모총장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다소 이례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리핀군 참모총장 로미오 브라우너는 마닐라가 한국이 스퀴드 스쿼드에 합류하기를 적극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쿼드는 2024년에 필리핀, 호주, 일본, 미국이 설립한 비공식 안보 협력체입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또한 이 지역의 안보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또한 이 지역의 안보 측면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협력이 비공식적인 안보 구조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국가들이 합류할수록 이 협력은 더욱 유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촉진하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칙 기반의 안보 체제입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동맹인 스쿼드에 한국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이미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도 모자라 2023년에는 한국과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정까지 체결했으면서도 또다시 스쿼드에 한국의 통참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현재 국제 정세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만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에 필사적으로 나선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 지위를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나토에 가입된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국과 긴밀한 동맹을 구축해온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큰 안보 위기가 도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침략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은 채 침공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에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희토류를 미국에 헌납하라는 요구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역시도 미국 없이 러시아에 맞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 그동안 미국과 여러 방위 동맹을 맺어왔던 필리핀 정부로서도 신뢰를 잃은 미국에게 계속 의존했다가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 매체는 현재 대만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역시도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진영의 리더자 격을 내팽개친 채 또다시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이 같은 상황을 수수방관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필리핀 또한 똑같이 겪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을 구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의 이러한 방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이에 현재 중국 정부가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해상 무역이 이뤄지는 남중국해에 대해 모두 자국의 영해라며 얼토당토 맞는 주장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해안경비대 CGC까지 동원해 필리핀 어선과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상대로 비상식적인 도발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동맹 구축은 필리핀 정부에게 있어 유일한 버팀목일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이처럼 필사적으로 군사동맹을 구축하고 나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만큼 뛰어난 방위산업을 갖춘 자유진영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현재 필리핀 정부가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차원을 넘어 무기 도입과 군사훈련 및 방산기술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2023년 12월에 한국과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한 필리핀은 이후 FA-50 경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형 호위함 및 초계함 구매를 비롯해 K-136 다연장 로켓 시스템 MRL 도입과 레이더 및 미사일 체계 협력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매체는 당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과 맺은 안보동맹에 대해 매우 흡족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리핀의 국방 현대화 계획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해양 방어력을 대폭 강화해주는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며 필리핀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만 매체는 그동안 필리핀 정부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방위력을 성공적으로 증강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공군 분야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2015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통해 12대의 FA-50PH 경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 필리핀 공군은 이를 발판 삼아 정찰과 지상 공격은 물론이고 해상작전 지원 등 다양한 임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FA-50 경전투기를 통해 자국 공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필리핀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225억 타이완 달러 1조 원 규모로 12대의 FA-50 경전투기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FA-50이 AESA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장거리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큼 필리핀 공군은 이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의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호위함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미 한국의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두 척의 호세 리잘급 호위함 FFG-150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도 두 척의 호위함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배수량이 2,600톤에 달하고 최대 속력이 25노트에 달하는 호세 리잘급 호위함 FFG-150은 76함포와 각종 어뢰에 더해 대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의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대만 매체는 한국산 방산무기의 뛰어난 성능에 감탄한 필리핀 정부가 향후 5년간 46척의 원해 경비함 OPV를 도입하는 사업 또한 전적으로 한국의 현대중공업에게 도맡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공군과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에서도 한국의 방산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도서방어 및 적대 세력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구룡 다연장 로켓 K-136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청공 LL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청공 LL은 유사시 중국의 탄도 미사일과 전투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정부가 이를 도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LI-GNX-1과 협력해 해양 감시 및 레이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남중국해에서의 감시 및 방어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향후 필리핀과 한국의 방위 협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바로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K9 자주포와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 또한
한국으로부터 들여오기 위해 고군분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만 매체는 이처럼 필리핀과 한국 간의 방위 협력 강화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남중국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중국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으로서는 크게 부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현재 필리핀이 가입된 스쿼드에 미국과 호주를 비롯해 일본이 함께 동참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방산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필리핀과 스쿼드 회원국들의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줄곧 난항을 겪어왔는데 만약 한국이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스쿼드에 가입하게 된다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어깃장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를 손쉽게 메울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필리핀 정부가 한국의 스쿼드 가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만 사회가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의 한국과의 관계는 꽤 좋은 편이며 앞서 언급한 전투기 구매 등 여러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안보 위기에 대비해 미리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되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한국을 통해 비약적인 군사력 증강을 달성하고 있는 필리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세계 최초로 드론 탑재용 강습 상륙함을 진수했습니다. 배수량이 4만 톤 이상으로 항공모함급인데요. 보유 중인 함정수에서 이미 미국 해군을 넘어선 중국 해군이 질적 격차도 줄여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선소를 떠나 바다로 향하는 중국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스차남의 모습입니다. 4만여 톤급으로 2개의 함교의 비행갑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와 착륙용 포획 기술이 적용돼 세계 최초 드론 탑재용 항공모함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제할 때 이 강습 상륙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서태평양 진출을 노리고 해군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전자식 사출기가 설치된 항공모함인 푸제남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제-35 이착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고 중국, 일본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해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대안의 하나로 한국 해군은 이번에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해 신형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방한 개선에 내릴 도발 가능성 등에 대비함은 물론 해양 안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의 의미와 주요 역할, 그리고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인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지난 2월 1일 새롭게 창설됐습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7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창설됐는데요. 1989년 10월 해군의 전략에 따라 창설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36년 만에 창설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이 영에 기반한 부대 개편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국방중기계획 등에 꾸준히 포함돼 추진했던 목표였습니다. 최강의 군단이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화력을 보유한 국군 유일 존재인 육군 7기동군단처럼 해군 기동함대는 중국과 일본 간 해군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도 주변 해역 어디든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유일한 전략 기동부대가 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앞두고 대잠수함 훈련 모습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7기동전단을 모체로 창설된 기동함대에는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됐습니다. 최신의 함정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기동함대는 동서남해를 담당하는 기존 123함대와 달리 임무에 따라 동서남해 어디에든 투입됩니다. 배치된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킬체인,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기동함대는 평시엔 한반도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유사시엔 북방한 개선의 내렐 등 임무 해역에 투입돼 해양 우세권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디디지 II 8200톤급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모습과 지난 2월 1일 모항인 해군 제주기지에 도착해 승조원들이 입항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제주 해군기지로 이동 중인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디디지 II 8200톤급에서 승조원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 정조대왕 함교에서 승조원들이 탄도탄 방어작전 전투배치 훈련을 하는 모습 등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해상 탐지 추적 요격을 전담해 군의 해상 기동작전과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7기동전단을 모체로 하며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에 동시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예하에는 3개 기동전대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부대기지는 지난 2010년 2월 1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창설해 2016년 2월 준공된 제주 해군기지에 자리합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으로 향하는 최전방의 요새로서 지리적으로 기존 123함대와 달리 외부 바다와 직접 연결돼 적 항만 봉쇄 이전의 함정을 신속히 해상 전개시켜 대한민국의 해상 주권을 수호할 수 전진기지입니다. 제주기지의 둥지를 틀고 일본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한편 주변국 해군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주의 둥지는 튼 것입니다. 기동함대는 예하에 2개 기동전 대71기동전 대72기동전대와 1개 군수전 대77기동 군수전대가 배치돼 운용 중입니다. 7기동전단에는 충무공 이순신급 DDH 24,400톤급 구축함 6척, 충무공 이순신 함문무대왕함 대조영함 원건 한강감 참함함 최영함, 세종대왕급 DDG 17,600톤급 이지스함 3척, 세종대왕 함율고기 2함 서해류 성룡함, 그리고 군수지원함 등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전투함이 총집결해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11월 해군에 인도된 정조대왕 함급 DDG II 8200톤급 이지스함의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비롯해 다산 정량용함으로 명명된 2번함, 향후 건조된 3번함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동함대는 올해 건조를 시작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을 통해 도입될 국내 전투함 최초 전기함이자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배수량 7,100톤급 구축함 6척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구축함에는 국내 최초로 통합전기식 추진체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가스터빈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에서 생성한 전력으로 스크루를 돌려 선체를 움직이고 함정 운영에 필요한 전력도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KDDX 6척을 통해 이른바 666의 전력 구조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2척과 세종대왕급 및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각 1척, KDDX 2척을 1개 전대로 하는 총 3개의 전대를 묶어 기동함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기동전대를 군수를 지원하는 77기동 군수전대는 천지급 군수지원함 AOE 14,200톤급, 세척 천지함 대청함 화천함과 해군의 신형 소양함급 군수지원함 AOE 21만 톤급, 첫 번째 함정인 소양함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동전대는 경항공모함급 모함 1척,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6척에 최신형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000톤급 2척도 배치한다는 방침이며 아울러 각각의 기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해병대의 최신형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같은 수송기도 이착함할 수 있게 운용하고 앞으로 건조되는 경항공모함에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항공모함 함재기인 F-35B까지 배치되는 방안도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같이 강력한 화력을 갖춘 3개 기동전대를 거느린 기동함대 사령부를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시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 군사적인 측면에서 버금가는 해군력을 갖추겠다는 보관입니다. 해군이 이런 기동함대를 구상한 배경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대 예하로 두고 있는 호위함대 기동함대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
현재 호위함대 예하에 4개 호위대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각 호위대군은 사실상 경항공모함인 헬기 탑재 호위함 DDH 1척, 범용 호위함 DD 5척, 이지스 함 DDG 2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대외적으로 호위함대라고 부르지만 자위함대 예하 적국 공격이 가능한 수상함대를 거닐고 있는 것으로 해군은 이런 일본 자위대의 해군력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등을 갖춘 기동함대 창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동함대 사령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 해군 7함대 사령부 소속 한 개 항공모함 전단과 유사한 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해 중국과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려 하자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해군력이 심하게 과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국도 아니고 러시아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걸릴 것이라는 러시아 정부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싱크탱크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해군력을 넘어서는데도 최소 10년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였습니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 RIAC는 1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중국이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미국과 비견할 만한 해군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적으로 해군력을 늘리지만 아직 2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이 아니라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 싱크탱크가 이런 보고서를 내놨다는 점에 중국은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보고서를 낸 RIAC는 러시아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 등이 함께 만든 연방정부 싱크탱크입니다. 러시아 과학원 중국 현대아시아 연구소 알렉산더 루킨 소장 등 쟁쟁한 전문가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보고서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높게 평가하는 등 중국의 우호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분야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RIAC는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1.5% 정도이고 숨겨진 항목을 포함해도 2%를 넘지 않아 앞으로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TU로 중국 해군의 2배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항모 전력 차이도 큰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이 풍부한 경험에다 전력도 막강한 11개 항모전단을 보유한 데 반해 중국은 항모전단이 3개에 불과하고 그중 미국 항모 수준에 근접한 건 전자식 캐터펄트를 갖춘 푸제노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중국이 쉽게 메우기 어려운 격차라고 본 겁니다. 더구나 미국은 60척이 넘는 핵추진 잠수함도 보유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고강도의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며 앞으로 이 격차를 중국이 쉽게 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기동함대 사령부의 창설과 함께 기동함대의 중심이 될 정조대왕함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에 그쳤던 기존 해군 이지스 구축함들과 달리 요격까지 가능해 해군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처음 바다에 들어간 정조대왕함은 1년 5개월 동안 최대 속력 평가 등 약 550여 개에 이르는 까다로운 시험평가를 통과하고 해군에 인도되었고 우리 해군은 정조대왕함을 보유하면서 대공전 능력이 기존 세종대왕급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함대 공유도탄을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적 항공기 요격체계인 SM-2 미사일뿐만 아니라 SM-6과 SM-3를 탑재해 우리 해군은 이제 해상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함대 지탄도 유도탄을 통한 주요 전략 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도 가능합니다. 대잠전 능력의 경우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 소나 체계를 탑재해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장거리 대잠 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MH-60 아시오크 해상작전 헬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 추진체계 2대를 탑재합니다. 따라서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합니다. 또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도 강화됐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는 탐지거리 1,000km 이상인 스파이 레이더를 갖추고 있어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 함급 이지스 구축함에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장거리 함대지 탄도미사일도 장착되어 있어 정조대왕함을 중심으로 하는 기동함대 사령부는 앞으로 한국 해군의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 최근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유럽 일대가 온통 혼란에 빠진 와중에 갑자기 한국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싱크에서도 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오히려 한국산 무기들이 대거 팔려나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한국이 만든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 절차에 돌입하자 많은 나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 도입 과정을 지켜보며 말도 안 되는 빠른 납기와 높은 성능을 지켜본 스페인 역시 자신들의 구형 전투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후보로 KF-21 전투기를 강력한 후보로 올렸으며 시험 비행을 지켜보고자 스페인 공군 조종사들과 관련인들을 파견시키겠다는 발언이 나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잠전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가 혼란에 빠지자 많은 유럽 국가들 이 일제히 한국 방산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두고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오던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전무를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페인마저도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에서 도입을 희망하는 기체는 FA-50을 포함해 실전 기체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KF-21까지도 노려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진행하는 KF-21 전투기 사업은 어떠한 거짓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KF-21 전투기를 조종해본 조종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이 지금까지 F5와 F16 등 여러 전투기들을 몰아봤지만 KF-21 전투기가 항전 장비 및 조종사의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전투기 같다며 아낌없는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문에 의하면 폴란드와 함께 유럽의 스페인 조종사 역시 KF-21 전투기의 비행시험에 참관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모든 시험 비행 횟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다음 시험 비행과 더불어 기존 일정을 보다 빠르게 진행해 생산 일정 자체를 앞당긴다는 의미심장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의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해 비행시험을 같이 장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애초부터 해외 수출을 위해 개발이 시작된 전투기인데요. FA-50 경공격기를 도입해 실전 배지에 성공한 폴란드가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같은 유럽 국가인 스페인마저도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하나라도 해외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고군분 투중인 카이는 그들의 조종사들을 불러 비행작전의 잠관식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방산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점유율 1위로 압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를 수입해 사용해본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를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을 끝마지고 대량 생산해서 국내 공군의 실전 배치와 함께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에게 해외 수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한 국가들의 전투력의 비약적인 상승은 함께 보장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또다시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의 행보에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쏠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무기들은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중남미까지도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현대로템은 페루가 5월 달에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사업을 수주해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K2전차까지 페루에 공급하는 계약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를 본 많은 해외 외신들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다양한 기갑 장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는데 성공했다고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남미의 한 군사 매체는 현재 한국 방산 수출에 남미 지역 70% 감당하고 있는 페루는 한국 첨단 무기 체계의 주요 정비 중심지이자 지역적 접근 지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페루는 K2전자 외에도 KF-21 첫 해외 고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지난 16일 페루 국영 항공회사인 세만과 KF-21 부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페루가 KF-21과 FA-50을 도입하면 카이의 주력 고정 수입 라인업을 완성하는 저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페루를 생산기지로 활용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이 소식을 긴급 보도로 전했는데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페루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전투기 구매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도 일찍이 KF-21 공동 개발에 관심을 가진 바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페루의 난색을 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앞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KF-21 생산 협력에 관해 체결한 협정과 유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페루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KT-1 훈련기 도입 계약을 2012년 체결한 뒤 당시 도입 물량 20대 가운데 16대를 페루 국경 항공기업 세만이 면허 생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협력으로 다져진 실력으로 인해서 이번에 KF-21 부품 공동 생산까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페루는 Su-25와 MiG-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약으로 페루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도입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남미 시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와 헬기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잠재 수주 국가들이 많은데요. 카이의 마케팅 영업을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콜롬비아, 우루과이, 멕시코 등 공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국가별 맞춤형 제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에서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페루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침체로 공항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 중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페루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을 비롯해 페루까지도 희망하는 KF-21은 실전 기체 생산과 함께 2026년까지 2200회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PS 편대비행 연동 장치인 항전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과 똑같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선 기체의 신뢰성이 필수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만이 신뢰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 개발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KF-21 전투기를 4-5세대 또는 5-5세대로 갈 수 있는 자세대 전투기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몇몇 국내 언론들은 KF-X 프로젝트를 비교적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우리 군의 연구진들이 철저한 계획을 202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 2032년 블록 3 스텔스기를 개발하려면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야만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판매하는 F-35보다 KF-21 전투기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4, 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들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잠재성을 충분히 갖춘 것이 특징이며 8톤에 가까운 무기를 탑재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인 슈퍼 호넷급으로 가장 많은 양의 무기와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메리트인데요. 다행히도 여러 차례 비행을 통해 미티어 등 많은 무장들을 장착해왔고 이러한 미사일들의 발사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KF-X 사업은 체계 개발 궤도에 오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는가 하면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수차례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시제기가 세상의 빛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국내 연구진들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첨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추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어려운 기술력인 탓에 외국에서도 기술 전시를 꺼려왔으며 우리 한국도 그동안 전투기를 만들기에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해당 시스템들을 완성하는 것에 성공하는가 하면 비행시험을 통해 해당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되었죠. 2026년까지 목표만 달성한다면 현재 페루를 비롯해 스페인과 폴란드 등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다시금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자 인도네시아에서도 뒤늦게 후회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속 썩여왔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싸늘할 수밖에 없는 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게 늘어가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모든 물자들을 구매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들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의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하나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를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어갔다는 것인데요.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대당 50만 원가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에서 약 1천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독일산 포탄 한 발당 가격이 한국보다 20배는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포탄을 공수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 이와 같이 밀어볼지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규모를 축소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을 비롯해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면
한 발당 1,000만 원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탄을 생산해내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포탄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 50년이나 100년까지도 걸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중 가장 심하게 유럽산을 고집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모든 계산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유럽만의 방식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높은 인플레는 둘째치더라도 정치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니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서 약 2,200억 원가량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탄약 공급에 반드시 선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약 창고가 올해 초 불이 났기에 한국과의 탄약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면서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을 비롯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었기에 더욱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적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니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는데요. 해외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그룹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정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이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천억 원에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에는 KF-21 분담금과 관련해 고작 2천억 원을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에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는 그리 부담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도네시아는 돈도 없기에 파묘로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은 KF-21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니는 독일과 잠수함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하자 이번엔 프랑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에 나발그룹 잠수함을 들이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언론에다가 흘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프랑스는 독일처럼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인니는 한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 능력은 인도네시아가 예상하던 것보다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필리핀 역시 국가 첫 잠수함으로 한국산을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대기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기에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1시경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26일 발생한 산물로 600만 엠 이상이 물에 탔고 주택 84채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나토시 당국은 870여 가구, 2,100여 명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시뻘건 물길이 치솟고 하얀 연기가 온 산을 덮었습니다. 볼이 옮겨물은 주택과 차량들은 자욱한 연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당국과 자위대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상공에서 소화 작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강풍으로 인해 지상작전에만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산물 발생 이틀날이 되어서야 항공팀이 동원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번 산물이 발생한 이와테현에서는 지난달 18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이후부터 크고 작은 산물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후나토시의 2월 평년 강수량은 40일이지만 올해는 비가 2호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강우량이 2호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밖에 내리지 않았을 정도로 비가 부족하고 건조했는데 이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이 한때 초속 18일m를 기록할 정도로 강풍이 물었으니 그야말로 강풍이 물어닥치면서 물씨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는 폭설이 내려 인명피해가 컸는데 이 지역은 반대로 눈, 비가 적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지난 4일 일본 홋카이도 동부 오비히로에는 12시간 동안 무려 120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일본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홈베츠는 107cm, 메무로는 105cm의 강설량을 기록했을 정도로 도호쿠 지역은 폭설이 커다란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에는 눈, 비가 극도로 적어 건조함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산물이 나더니만 대형 산물이 나고 만 것입니다. 연이은 대형 산물로 여의도 2배 면적 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순식간에 강풍을 타고 온 대형 산물을 피하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충격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산물이 빠르게 번지면서 귀중품도 챙기지 못한 채 패닉 상태로 도망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테현 연안 남부 지역에는 지난 18일부터 건조주의보도 발령된 상태로 현재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보고 계신 모습은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이후의 피해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된 모습입니다. 이번 산물로 일부 학교는 휴교를 결정했고 산물 장소 주변 지역을 지나는 철로를 보유한 살리쿠철도는 사카리역과 살리쿠역 사이 약 25분 거리철도 구간의 운행을 중단하고 임시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산물 발생 다음 날 아야사토에서 시신 일구가 발견됐지만 시 당국은 대피자 명단을 작성해 실종자나 미처 피난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아직도 확인 중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테현은 피난민들의 생활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재난구호법을 적용하고 긴급 가설 주택 제공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테현은 5월 말까지 산물 경계 선언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본인들은 그간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산물에 대한 관심과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일본에서 산물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이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산물이 발생하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일본에서 연간 최소 2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인 지구의 미래어스스 퓨처에 게재된 홋카이도 대학, 도쿄 대학 등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베리아에서 일본 국토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약 2천만 헥타르의 숲이 물타버렸고 연구팀은 당시 산물 결과를 이용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기타 문제의 규모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에 비해 초미세먼지 PM이 5 등 대기오염 물질이 2배나 발생한 대규모 산물이 일본에서 발생하면 연간 사망자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이웃나라의 산물로 인한 국경을 넘는 대기 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산물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23년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물로 인해 뉴욕의 대기 오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진도 자주 나고 얼마 전에는 화산 분화까지 일어났는데 시베리아의 산물까지 걱정해야 하다니 일본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정말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런 재난들이 한 번에 몰아서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겨우 2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지진, 산물, 화산 분화를 모두 겪었습니다. 지난 9일 일본 규슈에 있는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화산 번개가 포착됐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로 꼽히는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적 분화를 일으켜 화산 번개를 만들어낸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사라쿠지마는 최근 연이은 폭발적 분화를 일으켰는데요. 1914년 대분화 때 한쪽 바다가 메워져 현재는 규슈와 이어진 반도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 3분쯤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정상 화구에서 분화가 발생해 화산재가 2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뿜어져 나온 분석은 800에서 1100m 거리까지 날아갔고 화산재 속 입자가 마찰해 생긴 정전기로 인해 검은 연기 사이에서 화산 번개가 번쩍이는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돼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올해 들어만 3첫 번째라 대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분화하는 화산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 여행은 목숨을 걸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뿐 아니라 올봄 일본 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자 일본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듯합니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에서 5,000엔, 우리 돈 29,000에서 4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7일 요미우리 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국제관광 여객세의 인상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에서 5,000엔 정도로 올리는 방안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1월 국제관광 여객세를 도입해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항공기나 크루즈선 탑승객에게 1인당 1,000엔을 더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해왔습니다.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출국하는 자국민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급증하면서 제기된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이 문제가 되자 관광세를 더 받아서라도 관광객을 좀 줄이자, 그리고 세금도 더 걷어버리자 이런 결론을 내린 듯한데요. 이미 일본의 출국세 관련 세수는 크게 늘어 2025회계 연도에는 약 4,7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더 받아내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숙박세를 부과하는 일본 내 지방자치단체는 9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지방의회에서 숙박세 도입을 결정한 곳은 총 2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숙박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본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교토시입니다. 현행 9,400원 수준인 숙박세를 92,000원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번에 숙박세를 10배나 올리다니 마치 이렇게 올릴 건데도 올 거냐? 이런 태도입니다. 일본의 관광세 폭탄이 현실화되자 주변국들의 올해 일본 벚꽃 구경은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관광객들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고 세금 더 걷는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등 대만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본토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대만 TSMC에게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화롄현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진이 대만, 일본 등 섬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한국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이 주목받으며 TSMC 물량을 뺏어올 기회로 평가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오전 7시 58분 대만 화롄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은 대만 동부 인구 35만의 도시 화롄에서 약 7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강진은 20km의 진원 깊이를 가지며 중국 본토의 푸젠성과 광둥성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에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1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의 이러한 지진 활동은 두 지역 사이의 지질학적 긴장과 활발한 지각 운동을 증명하며 지역 안정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만 지진으로 대만 전역에서는 건물 붕괴와 교통 중단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화롄 지역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가오슝 지하철은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되어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샤먼, 푸저우 등 여러 도시에서 진동이 감지되었고 중국 천연자원부는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재해는 두 지역의 일상과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쓰나미 레벨 1경보적 색경보 발령은 대만 해안과 주변 지역에 대한 심각한 쓰나미 위험을 경고합니다. 이 경보는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며 대만과 인접 국가들은 즉각적인 대비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민 대피, 해안가 및 취약 지역의 안전 점검, 그리고 긴급 대응팀의 배치가 포함된 대응 계획이 신속히 실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에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곳은 바로 TSMC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대만 화롄현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일부 생산 라인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긴급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의 일환으로 회사 측은 현재까지의 피해 상황이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TSMC가 안전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생산 라인의 작업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TSMC의 이러한 대응은 반도체 공급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업계 전반에 걸친 주의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들어 설비 투자 규모를 종전 계획보다 크게 상향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 또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TSMC의 설비 투자 계획에는 2나노미터 양산을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대만 북부 신주과학단지 바오산 지역 20팹 공장과 남부 가오슝 22팹, 서남부 자이현 타이바오 지역의 첨단 패키징 공장 2곳 등에 대한 투자가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TSMC는 지난달 24일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최근 들어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구마모토현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지진 현상으로 인해 TSMC의 생산 차질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TSMC의 고객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치명적인 것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잠재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TSMC의 잠재적 생산 차질이 삼성전자에게는 공급망 다변화와 신규 고객 확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제조 공장의 손실이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재해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에는 공장 위치의 다변화, 비상 생산 계획의 수립,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TSMC와 삼성전자 간의 대응 전략 비교에서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준비 수준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반도체 산업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이 산업의 안정성 강화는 중요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는 재해 대비 계획을 강화하고 공장의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TSMC가 지리적 다양화를 추진하는 곳이 결국 일본이라는 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파운드리 시장도 이제 저점을 지나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삼성전자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계의 반등이 파운드리로도 확대되며 반도체 업계가 봄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파운드리 산업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방 산업인 PC와 스마트폰 등 일반 응용처의 수요가 되살아난 것에 더해 AI 열풍까지 겹치며 파운드리 수요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미국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큰 보조금을 받으며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이는 대만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예상 보조금보다 약 10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현지 생산라인 확대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2022년 조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제조를 장려하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 칩스 언드 사이언스 액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 중 280억 달러를 첨단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합니다.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현지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약 22조 4,400억 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최첨단 4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오지, 고성능 컴퓨팅 HPC, AI 등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미 미국 그로크, 캐나다 텐스토렌트 등 반도체 기업들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에서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규모는 TSMC보다 더 많습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TSMC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보조금을 받은 미국의 인텔은 파운드리 분야에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크게 줄고 손실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은 삼성을 제치고 세계 2위를 목표로 세운 바 있습니다. 인텔은 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부문 매출은 189억 달러 25조 5,717억 원, 영업손실은 70억 달러 9조 4,710억 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은 26% 줄고 영업손실은 34% 급증했습니다. 인텔의 더 큰 문제는 95% 이상의 매출이 내부 물량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매출은 9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듯 미국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과 그 성과는 암울합니다. 즉, 인텔에겐 물량을 맡기기 어렵고 TSMC에게 물량을 맡기기엔 지진, 중국 이슈 등 공급망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물량이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시장 개화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라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찾는 신규 고객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nm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적으로 꼽히는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챗 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도 방한해서 삼성의 AI 반도체에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는 메타가 삼성 파운드리의 ENM 공정을 통해 AI 칩을 생산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저커버그는 TSMC의 높은 의존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메타는 현재 자사 AI 칩 2종을 TSMC를 통해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부 물량을 삼성에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만, 일본 지진 사태로 TSMC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만 지진 사태로 인해 TSMC에겐 위기가 닥치고 삼성전자에겐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으니 항상 불안에 떨면서 TSMC를 고객으로 삼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반도체 사용 고객들도 공급 다변화를 통해 한국에게 물량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 더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널리 퍼지길